바로 다음 학기에 화학 들으십니까? 아, 오케이.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일단 이 화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가 접했던 화학과는 다른 좀 스킬이 필요한, 좀 스킬, 중학교 때까지는 스킬이 필요 없거든. 근데 여기 문제를 수능 같은 거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얘가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잘 푸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좀 문제의 난이도가 좀 깊어.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랑 좀 결이 달라. 그래서 좀 더 깊게 오래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그거를 감안하고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수업은 감사하게도 벨레는 없어서 오늘까지는 편하게 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책 10페이지 여기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책 10페이지 펴시고 여기는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냥 듣고 기억하면 됩니다. 듣고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화학과 우리생활이라고 책 맨 윗페이지에 적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화학을 시작하기 전에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성 의류, 의약품, 그리고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 LPG 이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단원이어서 별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고, 여기 보면은 화학과 일상생활이라고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질을 화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돼 있는데 별 내용 아닌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2번에 암모니아 합성인 건데, 자, 암모니아는 다들 알다시피 암모니아의 화학식 같은 경우는 NH3, 오케이? 요거를 암모니아, 오케이? 요걸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고,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얘를 합성하려면은 일단 질소랑 그리고 수소가 있어야겠지. 근데 질소는 공기 중에 N2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N2 상태로 존재하고, 오케이? 왜냐면은 잠깐 녹화시에 설명하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중학생 있으니까 좀 약간 설명하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7번 인 거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하나를 여기다 옮겨서 적어보고 그리고 이게 질소 하나, 오케이? 질소 하나 이거고, 오른쪽에도 질소 하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원자번호 7번인데 가운데 원자핵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있는데 여기도 가운데 첫 번째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2개 박혀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 들어가니까 알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왼쪽 지수를 좀 더 넓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바깥쪽이 8개를 만족해야 되지, 전자 개수가. 그러니까 2, 4, 6, 7, 8개 만족하고, 오케이? 반대쪽 오른쪽 지수 같은 경우도 좀만 더 넓게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된 걸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를 만족해야 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보니까 2, 4, 6, 7, 8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질소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N2 상태로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N2 상태로 존재하고,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수소가 있어야 되니까 수소도 동일한 의미로 H2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존재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합성이 돼서 NH3가 되는 건데, 여기 개수를 맞춰야죠. 개수 맞추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면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보면은 여기가 N이 2개죠. 그렇죠? N이 2개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과감하게 2 써주고, 오케이? 2 써주고 질소개수 2개 맞춰줬고, 여기 보니까 수소가 3개인데 곱하기 2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2개의 NH3라면은 일단 NH3가 N, H, H, H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NH3거든. NH3거든. 근데 이 NH3는 이게 2개 있다. H, H, H. 그래서 이게 NH3, NH가 하나, 2개 있어서 이 NH3인 거니까 수소가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여기에는 개수가 3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 생략돼 있고.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방식은 1대 3대 2 비율로 합성이 된다. 알고 있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쌤이 지금 말을 일부러 빨리 한 거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암모니아 덕분에 식량 문제를 해결시켰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비료 역할을 하는 거야. 비료. 그래서 막 우리 뭐 동남아 가면은 막 1년에 한 2모작, 3모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1년에 쌀을 2번 재배하고 3번 재배하면은 땅이 황폐화 되겠지. 땅에 그 영양분이 없어. 근데 영양분이 그 질소 상태여야 되거든. 근데 N2 상태로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질소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없는데 NH3가 돼야 비로소 그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암모니아가 있음으로써 비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비료가 들어감으로써 황폐화된 땅을 좀 더 고르게, 좀 더 영양 있게 해줘서, 그래서 비료 덕분에 식량이 증대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료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암모니아를 합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버.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하버 정도는 책에 동그라미 치고 갑시다. 보면 암모니아 합성에 있어서 1번 가로 보면은 식량 부족의 문제, 방금쌤이 설명했던 거죠. 요거는 스킵하겠고, 두 번째 암모니아 합성 이렇게 돼 있는데,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하버 동그라미, 하버는 공기 중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식이 여기 써있죠, 요거. 그래서 이게 질소 비료다라는 겁니다. 뭐가? 암모니아가, NH3가. 그래서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떻게?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이 돼서 식량 생산량이 엄청 늘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3번 의약품 개발인데,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의약품이 천연 물질에 한정돼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뭐 상처 나면은 침 발라라, 된장 발라라, 그런 민간요법, 그런 걸 천연 재료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거 말고 약초 그런 거 말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실에서 전자현미경 같은 걸 봐서 안에 있는 곰팡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추출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아스피린, 페니실린. 여기서 제일 우리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내용이 아스피린이랑 페니실린. 오케이? 요거 두 가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 먼저 보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우리 타이레놀? 타이레놀의 그 선구적인 제품은 제일 첫 번째, 가장 빨리 나왔던 그 타이레놀.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진통 해열제. 그래서 타이레놀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가? 아스피린이.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경우는 최초의 합성의약품. 즉 우리 방금 그 질소랑 그 산소 합성해서 암모니아 만들었던 것처럼 최초로 합성한 의약품이다. 그게 뭐다? 아스피린.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거다. 타이레놀 성분 제품인 건데. 근데 아스피린이, 이건 기억 안 해도 좋긴 한데, 아스피린이 되게 그 진통해열은 좋았거든. 근데 약간 위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 위에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스피린을 안 먹고 아스피린보다 더 발전한, 진화한 그 타이레놀, 그게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건데, 그냥 너희 혹시 그냥 봐봐. 그냥 타이레놀 보면 뒤에 아세트 아미노펜 적혀 있어.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이름이야. 회사에서 나온 제품 이름인 거고, 실제 의약품은 아세트 아미노펜.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이름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진통 해열제고, 가장 중요한 게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페니실린 있는데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그 푸른곰팡이 옛날에 그 푸른곰팡이에서 만들었던 발견됐던 그런 항생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최초의 항생제이다. 최초의 항생제. 자,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보면은 생물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야. 오케이? 생물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걸 항생제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그리고 뭐 세균의 그 세포벽 같은 경우를 얘가 다 부시는 거지. 부셔서 그 세균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최초의 항생제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막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3번 보면은 다양한 의약품 개발로 인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면은 별표 돼 있고 합성 섬유 돼 있지. 합성 섬유. 여기 보면은 천연 섬유래. 천연 섬유라고 하면 과거에는 면, 마, 실크와 같은 천연 섬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천연 섬유여서 진짜 그냥 농작물 아니면 뭐 목화씨 그런 데서 실제로 재배해온 그 물질인 거지.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고 걔네들을 가공해서 만든 건데. 근데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되게 촉감이랑 그 흡습성,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좋지만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렵겠죠. 자연에서 구한 거니까. 그래서 합성 섬유를 개발하는데 합성 섬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나일론이랑 합성 섬유야. 합성 섬유. 오케이, 합성 섬유를 구분해야 되는데 합성 섬유는 어떤 게 있냐? 두 가지 나눠보면은 나일론 있고 그리고 폴리에스터라고 있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옛날에 막 1900 이게 한 50년대 그때 나왔는데 그때는 스타킹으로 나왔어. 여자들이 많이 신는 그 스타킹으로 나와서 이게 뭐 그때는 부의 상징이었대. 그때는 이게 나일론이 뭐 되게 뭐 예쁘기도 하고 새로 보이는 신상품 같은 거지. 인기가 많아져서 얘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여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초의 합성 섬유이다. 최초의 합성 섬유. 얘가 최초의 합성 섬유. 그리고 사람 이름도 있는데 사람 이름도 외워야겠죠. 캐러더스가 개발. 그리고 나일론의 가장 좋은 점이 뭐 질기다, 뭐 튼튼하다 이런 거. 뭐에 비해서? 그 천연 섬유에 비해서. 마, 실크 그런 놈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신축성이 좋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의류, 텐트, 뭐 낚싯줄, 밧줄 그런 거에다 쓰인다 라는 거고 뭐 낚싯줄 뭐 스타킹 그런 거에 쓰이는 거고 이제 폴리에스터거든. 근데 얘는 진짜 엄청 많이 쓰여. 그래서 이게 폴리에스터가 되게 싼 재질의 약간 합성 오류거든. 그래서 아마 너희가 입고 있는 옷 대부분은 폴리에스터가 무조건 거의 함유돼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널리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김도 잘 안 가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 그래서 뭐 청바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이런 슬랙스 있지. 슬랙스나 너희 갖고 있는 뭐 후드티 그런 것도 엔간하면 다 폴리에스터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색이 잘 변하지 않아서 세탁이 쉽다. 이거는 뭐 따로 굳이 안 적을게요. 뭐 다들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괄호 봅시다. 우리 지금 11페이지 오른쪽 하고 있는데 11페이지 하고 있는데 세 번째 3번 양괄호 보면은 기능성 섬유의 개발인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그 방수 그러니까 바람막이 지금 뭐 입혀온 친구가 없는데 바람막이면은 물 다 튕겨내주는 그런 거. 그래서 뭐 등산복에 많이 쓰이는 그런 재질을 바람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어텍스라고 한다. 고어텍스에 동그라미 치고 고어텍스 여기서 볼 거는 고어텍스 정도 말고는 뭐 딱히 볼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5번의 금속 재련인데 금속 재련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금속 원래 우리가 여기 마인크래프트 한 적 있니? 마인크래프트 알아? 마인크래프트 하면은 광 캐줘 막 돌멩이 캐서 보면은 뭐 철광석 본 적 있어? 그지? 철광석 같은 거 보면은 철이 맨 처음에 순수한 철이 있는 게 아니라 철과 돌이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철광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철광석. 철광석. 근데 철광석 우리는 순수한 철을 얻고 싶어. 순수한 철. 순수한 철을 이용해서 뭐 자동차의 철판, 강판 같은 걸 설치하고 싶은데 순수한 철 즉 우리가 얻고 싶은 건 Fe 요거 순수철 순물질인 건데 요거를 원하는데 철광석 같은 경우는 Fe2O3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 철광석으로부터 어떻게 코쿠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서 이놈을 가열 여기 화학식이 안 나와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책에는 안 나와있으니까 가열해가지고 여기다가 열에너지를 주입해서 어떻게 그냥 순수한 철을 얻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의 재련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이게 철광석인 거거든. 요거가 철광석인 건데 철광석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엄청 가열해서 순수한 철을 추출해내는 거지. 그 과정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있으니까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똑같아.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배트 알지? 알루미늄 빠따 배트인데 그것도 되게 알루미늄 호일도 있고 호일 그런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고 싶은데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알루미늄도 어떻게 이렇게 산소랑 결합돼 있어서 이 철도 산소랑 결합돼 있는 것처럼 얘도 어떻게 알루미늄도 산소랑 결합돼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화 알루미늄 얘는 산화철 잠깐 명명한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화철 상태에서 어떻게 얘도 환원 반응 얘 같은 경우는 환원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거든. 산소를 잃는 반응. 자, 그럼 산소를 잃는데 잃으면은 순수한 철이 되겠지. 두 개의 순수한 철 이렇게. 오케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여기 순수한 철이란다. 정정. 알루미늄을 얻어낸다. 이게 철의 재련. 즉 알루미늄의 재련, 금속 재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면은 얘들 여기 굳이 열심히 필기 안 해도 돼. 여기는 진짜 약간 서비스 단원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면 되고. 자, 6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개발은 우리 플라스틱이 영어로 뭔지 알아? 플라스틱? 영어로 아니죠. 우리 한국말로 가공하기 쉬운, 변형하기 쉬운이거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서저리가 수술실이거든. 플라스틱 서저리가 뭔지 알아? 수술, 땡땡 수술. 그치? 플라스틱 서저리가 성형수술, 그러니까 얼굴도 막 변형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뜻이 뭐냐면은 변형이 잘 가능한, 가공이 된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플라스틱을 화석의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로 원료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나프타 같은 경우는 우리 쓰레기 봉투
이번에 대란 일어났죠. 쓰레기부터 없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막혀가지고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그 쓰레기부터가 부족했는데 그게 나프타인 건데 보면은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 동그라미 나프타라는 물질인데 나프타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든다 라고 돼 있고 2번 괄호 보면은 2번 양괄호 보면은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쉽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고 생활용품, 가정용품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 건축 재료 개발인데 옛날에는 요거는 본래는 별로 없어. 그냥 보면은 돌과 나무로 옛날에는 지었겠지만 그치? 돌과 나무 뭐 한옥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걸로 지었겠지만 요즘에는 뭐 강철, 시멘트, 유리 이런 거.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데 시멘트의 주성분은 주성분 CaO 산화칼슘으로 주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고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는 모래에서 끓어온 거거든. 모래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거를 제거해서 가공하면 유리가 되는 건데 유리 같은 경우는 SiO2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가 반도체에도 되게 규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 너희가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매끈매끈한 되게 여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원형판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매끈매끈한 그 유리판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전자 회로를 막 입력하는 게 반도체거든. 여기다가 뭐 전기 통할 수 있게 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 매끈매끈한 판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SI. 그래서 반도체 주성분이 여기 SI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이거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얘들아 막 엄청 뭐 빡세게 공부하네. 여기보다 우리 바로 다음 내일부터 엄청 죽었다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의 사회의 발전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잠깐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할게.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소 동그라미 반도체는 규소, 점화뇽 등의 원료로 만든다라고 돼 있어서 자 주성분이 뭐라고? 주성분이 이산화탄소로 돼 있지. 방금 쌤이 설명했지. 방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유리는 바로 밑에 이 유리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판이 뭐다? SiO2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딱히 그냥 읽어보시고 정한 내용 아니어서 그래서 여기 책 보면은 그 세 번째 줄 반도체 세 번째 줄에 웨이퍼로 만들어 반도체 제작을 한다라고 돼 있지. 쌤이 방금 여기 말했던 이 검은색 이 유리판이 웨이퍼야. 웨이퍼 몰라도 돼. 웨이퍼인데 이 유리판을 쌤이 방금까지 유리판이라고 설명했지만 좀 멋있는 단어라면 웨이퍼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전지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 휴대폰에 있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폰 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랑 여기도 이 태블릿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화학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돼 있고 전해질이라고 있는데 전해질 같은 경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잘 통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화학전지 그리고 세 번째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영어 뜻 직역직히하면 그 전시하다 그냥 화면 말하는 거고 별 내용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의약품도 똑같이 방금 쌤이 말했던 요거 아스피린이랑 그 뭐였냐 기억이 안 나네요. 페니실린 요거 내용이니까 별 내용 없어서 넘어가겠고
마지막으로 신소재라고 있는데 신소재에서도 여기 첫 번째 줄 거의 끝에 보면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 동그라미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핏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핏 자 그래핏 자, 얘네들은 다 탄소로 이루어진 식물질이거든. 탄소로만 이루어진 식물질이야. 탄소로만 이루어진 식물질이어서 얘는 그냥 구조만 잠깐 보면은 그냥 이 탄소들이 되게 그 구물망처럼 이어져 있는 걸 그래핀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되게 전기도 잘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가벼워서 많이 쓰이는 식물질이다. 라고 그냥 탄소나트륨 그리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여기까지만 받아주시면 돼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별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책 제일 밑에 2번 보면은 여기 화석연료 사용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늘어나니까 잘 관리해라 라는 것으로 다 아는 내용에서 넘어갈게. 그래서 뭐 책에서는 화석연료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해서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양가로 2번 보면은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게 CCUS 동그라미 CCU 그냥 CCUS라고 하는 건데 탄소가 카본이거든. 카본 오케이 카본인데 쌤이 지금 CCUS 설명하고 하는 거야. CCUS 근데 카본인 거고 여기가 C가 카본인 거고 이거 여기까지만 알면 이게 캡처야. 캡처 탄소를 잡는다. 탄소를 포집한다. 탄소만 이렇게 자기가 갖는 거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게 뭐다? CCUS다. 그냥 이거다. 오케이. 카본 캡처만 기억하면 되겠죠. 뒤에 US는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화석연료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방출하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CCUS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고 칩시다. 정정 좀 이따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답 먼저 불러주면 개념 확인 문제 맨 위에 보면은 1번은 암모니아, 2번은 아스피린, 3번은 합성섬유, 4번은 반도체, 5번은 뭐 화학전지, 6번은 신소재입니다. 1번은 암모니아랑 NH3 쓰면 될 거고 2번은 OXX 3번은 페니실린 3-2번은 아스피린 쓰면 되고 4-1번은 기억 4-2번은 디귿 쓰면 되고 5번은 X, OO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문제 엄청 쉽거든. 그래서 다 숙제인데 1번만 쌤이랑 같이 봅시다. 1번 문제 여기 보면은 중세 연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다양하게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세 연금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리가 되게 그 노란색을 띠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데 구리로부터 뭐 옛날 중세 연금술사는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어. 그냥 얘도 어떻게 보면 주황색이고 얘도 거의 좀 주황색에 가까운 뭐 노란색이니까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대 과학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중세 연금술사는 이런 화학 과정을 거쳐서 조금은 발전하긴 했거든. 화학 실험들이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인지하고 여기 책 문제 보면은 기억 봅시다. 연금술은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 시도였다.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니은 연금술사들이 시도한 실험으로 새로운 물질과 화학 반응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맞는 부분. 왜냐면은 방금 말했던 새로운 실험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인 거고, 뒤에 보면은 연금술사가 개발한 실험 기술과 도구는 화학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맞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쉬우니까 스킵하고 쭉 뒤로 넘어가서 숙제로 해오시고, 여기 19페이지까지는 내일까지 숙제 해오시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22페이지, 22페이지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화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사실 쌤 경험상 보자면 이게 2학년 1학기 과목이거든. 근데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것보다 어려워요. 문제 스킬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념은 쉬운데 그 개념을 많이 안다고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너희도 수학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킬러 문제. 내용은 쉬운데 그거를 힌트를 하나라도 놓치면은 못 푸는 수학 문제가 되는 게 힌트를 다 뽑아내서 써야 되는 화학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22페이지 보면은 몰을 알아야 되는데, 몰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 화학식량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화학식량. 그래서 처음에 일단 보는 개념인데,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왜 있는데, 자 일단 화학식량을 알기 전에 화학식을 알아야겠죠. 화학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냥 예시 물질을 써보면 뭐 CH4, 메테인, 메테인 있을 거고, 그리고 뭐 O2, 탄소 있을 거고, 뭐 헬륨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암모니아, NH3 이런 거 있을 건데, 이런 애들을 화학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화학식의 질량이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해시키면, 먼저 말하면 화학식들의 질량을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얘네들의 그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연필을 우리 연필 한 다스, 연필 한 다스가 몇 개인 줄 아니 혹시? 몰라. 12자루인 거 알고 있어?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라는 건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연필 한 다스, 그리고 뭐 너희가 알만한 단위들이 뭐가 있을까? 연필 한 다스. 그리고 뭐 계란 한 판, 그래,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 같은 경우는 계란이 30개죠. 그래서 30개 넘으면 나 계란 한 판 넘었네. 그런 은어. 저희 같은 경우는 계란 30개. 이렇게 이렇게 단위. 그러니까 연필 한 다스면은 12자루인 거고, 그리고 계란 한 판이면은 30개라는 규칙인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학식 애들 보면은 얘들도 되게 알갱이잖아, 그치? 입자 알갱이가 있을 건데, 얘네들 너무 가벼워서 얘네들은 진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 솔직히 입자 하나하나 너무 빡세. 진짜 초정밀한 저울로 재도 막 측정이 될까 말까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연필 한 다스, 계란 한 판 이것처럼 분자, 그러니까 화학식, 뭐 분자로 할게. 그냥 분자 1몰 1몰이라는 새로운 단위인 거야. 그러니까 연필 한 다스, 계란 한 판에 30개인 것처럼 1몰이라는 단위인 건데, 선생님 방금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너무 가볍다고. 그래서 숫자를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넣어줘.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안에 있는 입자들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무식하게 숫자 써보면 6.02 여기 620에 0이 20개 붙은 거. 이거 쭉 이어질 거겠죠. 지금 쌤 몇 개 안 그렸는데 쭉 이어진 입자의 개수가
뭐다? 1몰이다. 분자 1몰이다. 라는 거고, 그 1몰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6.5 10의 23승을 알아야 우리가 이 화학 식량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편하다. 왜냐면은 너무 미세하니까 얘네들은, 분자 한 개는 이게 분명 한 개, 개수. 한 개는 너무 가격이란다. 그 지량이 가볍기 때문에 6.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해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드디어 뭐 그람 수의 단위가 나오거든. 1g, 뭐 12g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 1몰은 분자가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의 개수인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스라고 하거든. 얘를 아보가드로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수를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명해 준 거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경우는 6.5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식량을 봐야 되는데, 화학식량은 왜 헷갈리는 게, 화학식량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여기 또 원자량, 그리고 분자량,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질량, 화학식을 나타내는 질량, 오케이? 원자를 나타내는 질량, 그리고 분자를 나타내는 질량인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원자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딱 하나, 그리고 뭐 헬륨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오케이? 있는 거고, 분자량 같은 경우는 나눌 분자여서 예를 들어서 뭐 CO2 같은 이런 분자, 뭐 H2 분자, 산소 분자. 오케이, 얘들은 하나의 개체, 독립적인 분자인 거고,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화학식의 질량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NaCl.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온 물질이어서, 이온결합 물질이어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 분자가 아니라 결정체로 무제한 약간 많이 좀 이어져 있거든. 예, 여기 분자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림으로 CO2 같은 경우는 C, O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C랑 O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나눌 분자 써서 분자인 건데, NaCl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 어차피 이 단어는 배울 건데, NaCl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Na 색깔을 달리해서 Na 플러스 쌤이 이게 파란색을 Na 플러스 그리고 빨간색을 Cl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NaC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 형태,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 없어서 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 바깥쪽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을 구하라 라고 하려면 여기 탄소의 6.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 오케이? 그리고 분자량, 여기 CO2 같은 경우는 CO2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수의 질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책 일단 봐볼게. 책 여기 봐보자. 근데 이제 화학식량을 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일단 탄소로 잡았습니다. 탄소. 그래서 1번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자량 볼 건데, 질량수가 12인 탄소. 그러니까 기준을 그냥 탄소가 12다 라고 잡은 거지. 왜냐면은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번 얘들아? 몇 번이야? 탄소? 6번이지. 6번이니까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몇 개 있어? 그렇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있지. 둘이 더하면은 1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탄소를 질량수 12로 기준을 잡은 거지. 오케이? 탄소를 질량수 12로 기준을 잡고 이 기준으로부터 다른 애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오케이? 단위가 없다 했던 거야. 단위가 없다. 그람 아니야. 그람 아닌 거고, 단위가 없다에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책
아니 저기 여기 양팔 저울 보이지? 양팔 저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양팔 저울에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질량이 같은 건데 탄소 원자 하나가 몇이라고? 질량수가 12.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는 수소 알갱이가 몇 개 있다고? 12개 있다고. 12개 있으니까 얘네들의 질량이 같으니까 이 수소 원자 질량은 어떻게? 수소 원자 질량은 몇이다? 1이다. 탄소가 12일 때 얘는 1 곱하기 12가 돼야 같아지겠지.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그림 보면은 여기 탄소가 4개 그리고 산소가 3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양팔 저울 있고 여기도 왼쪽에는 탄소 원자가 4개 그러면은 12 곱하기 4지. 그러면 몇이야? 48? 그지? 48. 근데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이게 3개 들어있대. 그러면 4모 곱하기 3이 여기 48과 같아야겠지. 양팔이고 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 빈칸의 숫자는 16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의 원자량 단위는 16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 좀 느끼겠지만 봐봐. 탄소가 10이라 했지. 탄소가 그 원자번호 6번이거든. 6 곱하기 2.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그렇지, 8번. 그래서 8 곱하기 2. 왜냐면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중성자 수까지 계산해 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렇게 1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있는 예시가 뭐 예를 들어 N2. 자, N2는 원자번호가 N 말고 N2 말고 N 봅시다. N 보면은 N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번? 그래서 7번이니까 얘는 질량수를 1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대부분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2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가 아닌 거 있으니까 얘를 그거는 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얘 같은 경우는 제일 가벼운 물질이잖아. 얘는 대부분 그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게 양성자 혼자 있을 때야. 그래서 보통 이게 2배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수소는 예외적으로 1. 그래서 얘는 수소는 질량수가 1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쌤이 양팔저울 설명해서 방금 여기에 각각 상대적인 질량을 알아봤고, 원자량을 1번, 여기 1번 양괄호 1번 보면은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원자량을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의 평균 원자량 보이지? 평균 원자량. 수소는 아까 쌤이 뭐라고? 예외적으로 그냥 딱 수소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는 거라고. 제일 가벼운 놈이니까.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14. 오케이? 그리고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치, 11번인데 곱하기 2 하면 22. 이건데 22 언저리긴 하죠. 그죠? 23. 요거는 책에 있던가 외우던가 외우는 거 외워야 돼. 얘도 외워야 되는 거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12. 그리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16.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17이거든. 17인데 자연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굳이 뭐 알아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35.5라고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0.5가 나올 수 있는 게 그 염소가 존재할 수 있는 구성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소 같은 경우는 17번인 건데 17번인데 이 중성자 수가 17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쌤이 알고 얘가 거의 10% 존재하고 얘가 30%? 얘가 뭐 60%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사이 어딘가여서 여기 더하면은 35.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질소 같은 경우는 35.5다라고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17개, 18개, 19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5.5라는 어중간한 숫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 이제 2번 보면은 분자량이라고 해서 분자할 때 분은 나눌 분자라고.
오케이? 나눌 분자여서 그린 것 같이 어떻게 산소는 딱 산소 O2끼리 돼 있고 물도 H2 돼 있고 이산화탄소 돼 있는데 산소의 분자량이 몇이라고 얘들아? O2. 그치 16인데 우리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O2잖아. 16 곱하기 2 하면 32. 오케이?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16인데 16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러면 32가 될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물도 외워야 돼.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OH, H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산소가 16, 질량수가 16, 수소는 1 더하면은 16 더하기 2 하면은 18 외워야 되고. 근데 외우지 않으라고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어. 사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자 여기가 16, 12 세 개 다 더하면은 44 44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분자량, 왜냐면은 얘들끼리 나눌 수 있는 객체의 분자니까 분자량인 거고. 세 번째로 이제 화학식량인데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이라고 하면은 얘들 싹 다 그냥 문제에서 화학식량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얘들 원자량을 구하라는 걸 수도 있고 분자량을 구하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화학식량이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받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 보면은 염화나트륨 보이시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결정 상태, 나눌 분자가 아닌 결정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무한정 이어서 나가면 얘들도 어떻게 다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소 단위인 얘만 계산을 하는 거지. 최소 단위인 이 친구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23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염소 같은 경우는 35.5 애매한 숫자로 그래서 설명했고, 둘이 더하면 58.5 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58.5라는 분자량 화학식량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이 이제 화학식량이었고, 이제 두 번째 23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몰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몰수. 몰이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계란 한 판 이것처럼 분자, 즉 화학식 원자 또는 뭐 분자 또는 화학식 1몰이 6.5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이런 규칙이 있다. 새로운 규칙 받아들이면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몰 이거 볼게. 1몰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수를 셀 때 묶음의 단위라고 되어 있고, 단위는 몰, MOL 몰, 즉 영어로 따지면 MOL 1몰은 6.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하는 단위, 개수의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5 곱하기 10의 23승은 아보가드로스다. 아보가드로 관련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 그래서 바로 밑에 표 보면은 원자 6.5 곱하기 10의 23승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탄소 원자 1몰 이라고 하면은 얘들이 몇 개인지 봐보면 이 탄소 원자가 얘가 곱하기 6.5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분자 보면은 뭐 산소 분자 자, 산소 분자라고 하면은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랑 산소 원자를 헷갈리면 안 되는. 산소 원자 산소 분자라고 하면은 그 독립된 객체여서 우리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 즉 여기는 O2를 말하는 거고, 우리 원자 번호 할 때 그 원자인 거거든. 너희 원자 번호에 O2 있니? O2 없잖아. 그냥 O잖아.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는 그 원자 번호,
원자 번호식에 있는 그 산소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분자가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분자가 분자 그러니까 즉 O2 이렇게 5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산소 원자 이 산소 분자로 따지면 이제 이 산소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를 봐보자. 분자 안에 있는 산소 분자 안에 있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얘가 예를 들어 두 개의 산소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얘 같은 경우는 2 앞에 2 그리고 산소 원자 이렇게 있는 거고 곱하기 6.0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6.06 곱하기 10의 23승이 1이라 했잖아. 1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산소 1몰.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분자 1몰? 1몰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2 곱하기 6.05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개수의 단위다. 그래서 이제 쌤이 탄소 입자 10개라고 말하지 않고 10몰, 50몰, 5몰, 3몰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래서 그냥 몰수는 개수의 단위다.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등이 생략된 그런 개수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 분자 1몰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데 물 분자 1몰 안에 몇 몰이 들어가 있는가? 몇 몰의 원자들이 있는가? 물 분자 1몰에 몇 몰의 원자들이 존재하는 거 보면은 물 분자부터 그려보면은 가운데 중심에 산소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오케이? 얘들이 1몰 개있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있는 거야?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여서, 오케이? 개수로 따지면 개인 건데, 우리는 1몰 개. 1몰 개니까 1몰이 6.5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곱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한 개이지. 한 개였어. 얘 같은 경우는 1몰 있는 거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2개 있지. 2개 곱하기 6.5 곱하기 7이 3승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몰수랑 개수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책 23페이지 가운데까지 한 거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책 23페이지 2번 보면은 몰과 질량 여기를 봐야 돼. 몰과 질량 여기 봐야 되는데 한번 책 읽어볼게. 물질의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그램 퍼 몰이라 한다. 단위는 그램 퍼 몰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몰질량 아까 우리 그 원자량, 분자량 얘네들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왜냐면 얘네들은 그 탄소를 12로 기준으로 두고 둔 상대적인 그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데, 이 몰질량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단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 실제 여기에 1몰의 질량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왜냐면은 6.06 곱하기 12, 23등기가 모였으니까 어느 정도 질량을 측정할 만한 만큼의 그 분자수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질량 단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몰 질량이거든. 몰 질량이어서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이거 물 분자를 이용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산소 같은 경우는 그 분자량이 몇이니? 원자량이 산소는 원자보다 몇 번? 8번. 8번이니까 16.
오케이?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1 이어서 얘 같은 경우는 몰 질량이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일단 몰 질량인데 물의 몰 질량을 일단 봐보면 몰 질량을 봐보면 보면은 산소가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상대량이 16인 건데 16에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를 곱하면은 16g이 되는 거고 1몰일 때 16g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대량이 1인데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곱해지면은 1g이라는 이 단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18g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1몰당 18g인 거야. 왜냐면 1몰이 6.02 곱하기 10의 13승이니까. 그래서 몰 질량 같은 경우는 퍼몰.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1몰당 18g이다. 뭐가? 물이. 그래서 몰 질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가 존재한다. 단위는 뭐다? 몰 질량의 단위는 그람 퍼 몰. 즉 단위를 봐보면 단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1몰당 여기가 1몰당 여기에 몇 g입니다 라고 우리가 몰 질량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마무리합시다. 몰 질량은 물질 1몰의 질량이며 단위는 그람 퍼 몰 동그라미 그람 퍼 몰인 거고 화살표를 보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 양에 그람 퍼 몰을 붙인 것과 같다 라는 거여서 자 여기 봐보면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니까 12 그지? 12 그리고 얘는 1인데 곱하기 4 그러면 더하면 16 16이건데 여기에 그람 퍼 이게 그 분자량인 거고 오케이? 분자량인 거고 여기에다가 그람 퍼 몰을 붙이면 몰 질량이다 라는 거고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 거고 탄소 같은 경우는 16자리가 2개 있죠. 16자리가 2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32인데 여기 32에 32 그람 퍼 몰 붙이면 몰 질량인 거고 즉 1몰당 32g 1몰당 32g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질량이 4거든 원자량 4인데 얘 같은 경우는 1몰당 4g 퍼 몰 1몰당 4g 암모니아는 17인데 17 분자량 17인데 여기도 17 분자량에 그람 퍼 몰 붙이면은 얘의 그 몰 질량이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17g 퍼 몰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어렵나요?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